걱정되는 거 딱 하나, 주거비 쪽이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모든 부분들은 다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2% 미만의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고,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주식이 좋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20% 이상. 네, 본부장님이 원래도 미국 주식을 중심적으로 좀 많은 조언을 주셨고, 또 더군다나 AI 반도체 위주로 많은 얘기해 주셔서 아마 작년에 굉장히 수익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하신 자료가 선택과 집중, 2024년도 너무나 중요, 뭐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제 미국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애널리스트를 시작한 게 네. 1993년입니다. 30년이 지나고 그 과정에서 사실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가장 좀 편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것, 또 특히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해드려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도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시장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좀 투자하기가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선택을 잘못하셨으면 수익이 잘 안 나오셨을 수도 있겠고,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미국도 보시면은 S&P 500은 20 몇 프로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agnificent 7이라고 하죠. M7이라고 하는데 그 종목을 제외하고는 수익률이 한 자릿수였습니다. 예, 뭐 5%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했던 2023년인데 작년 연말만 가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그냥 다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중소형주 사야 된다. 그리고 신흥국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작년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 연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여전히 어느 시기가 되면은 모든 걸 다 사도 된다. 이런 타이밍이 오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전망부터 해야죠. 예, 2023년의 성과 결과를 좀 되짚어 보면은 저희가 이제 2023년 시작될 때 뭐라고 했냐면 S&P 500이 약 한 4,600에서 4,800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나스닥 100이나 Magnificent 7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미국 증시가 작년 말에는 4,770 정도로 끝냈으니까 S&P 500 기준으로서 20%대 중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연초가 됐으니까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자면 우선은 이런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가 참 저희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1950년대 이후 지난 거의 뭐 80년, 70년 동안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11월, 12월 달에 상승을 10% 이상 했던 적은 단 7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나면 지금 2023년에 얼마나 상승했냐면 14.2% 상승했어요. 여기에는 지금 데이터가 없지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의 1월 달이 보통은 다 상승으로 끝났고요. 네, 올해 연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째 주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못하는 거 아니냐? 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국 증시는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들 하시는데 다행스럽게도 과거의 평균으로 보시면은 1월 달이 다 되돌립니다. 딱 한 번만 되돌리지 못했는데 그게 2022년 이후 2021년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의 현상이었던 거고, 그걸 제외하면은 83.3%의 확률로서 2.4% 상승했다. 지금 현재 딱 보시면은 미국 증시는 거의 보합권 수준이에요. 살짝 조금 마이너스입니다. 예, 어제 마이너스를 포함시키면은 이번 주에 그래서 첫째 주 빠졌다가 다음 주 돌렸다가 지금 또 이제 좀 변동성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데이터는 아무래도 이제 1사분기에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많이 올라요. 예. 6.6% 상승을 평균적으로 했고, 확률적으로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6번 다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사분기에 평균적으로 100%의 확률로서 6.6%나 상승을 해요. 그럼 6.6% 계산을 하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S&P 500이 5,000을 뚫을 겁니다. 뭐 만약 저렇게 간다면. 그리고 연간이 또 중요한데 연간을 보시면은 뭐 19.5%나 돼요, 평균. 그래서 가장 낮았던 적이 10.8%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S&P 500이 연말까지 5,200은 뚫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변수도 들여다볼 겁니다만 충분히 S&P 500이 올해 연말까지 5,200 이상, 높게는 한 5,400까지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54년부터 2023년까지 네. 이제 10% 이상 상승한 11월, 12월에 해가 요 해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해 단 6번밖에 데이터를 없어요. 이제 보여준 거고. 예, 작년까지 더하면 7번이 있었죠. 네, 작년까지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온 거고. 예, 작년까지 그 이후에 이제 나와야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르게 보시면은 이제 사실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대만 시장 다 뭐 중동까지 다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이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가 사실 대만의 대선 총통,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 임기 끝나죠. 네. 그래서 올해 11월에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날 겁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구간에 어떻게 흘러갔느냐 한번 보시면은, 보통 대통령 임기 3년 차가 가장 상승률이 높아요. 그 다음으로 높은 해가 4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힘든 해가 언제냐면 2년 차입니다. 예, 그게 바로 2022년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요때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지금 4년 차는 이럴 거다라는 게 평균적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월별 데이터입니다, 이게. 월별 데이터 보시면 1, 4분기 좋아요. 2, 4분기는 빠졌다, 올랐다. 3, 4분기는 올랐다, 빠졌다. 이게 헷갈리죠? 4, 4분기는 이제 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또 이거는 이제 그 올랐던 확률이에요. 근데 보시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아주 높은 숫자가 나오는 거는 6월 달, 그리고 또 8월 달, 그리고 12월 달. 다 상승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이제 펀더멘털적인 것과 같이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4,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 4분기에 주가 흐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2, 4분기, 3, 4분기는 좀 헷갈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는 좀 쉬어가는 장세 또는 하락장이 나올 수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1, 4분기에 저희는 5,000포인트를 뚫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 좀 쉬어가다가 이제 4, 4분기쯤 됐었을 때 대선 결과 전후로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아마도 연말까지 5,200에서 5,400 정도, 이렇게 요 정도의 흐름으로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꾸 중간중간에 조정이 오잖아요. 그 중간중간 조정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살짝 흔들리고. 그 중간중간 뭐 발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불안감? 그렇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케이스고, 그거 말고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시장이 흔들리거나 걱정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을 때가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을 보시면은 8, 9, 10월 달이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쭉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못 내린다, 뭐 내린다, 뭐 등등 하면서 그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12월 달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었을 때도 또 약간 좀 걱정을 했어요.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들어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빠진다. 과거의 역사상 인플레이션이 3에서 4%, 지금 3.35입니다. 이때는 PER의 평균이 한 19배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고 딱 2%에서 3% 사이, 이 정도 됐었을 때 PE의 평균이 얼마냐면 22배에서 23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2024년 말,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져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PER이 19배에서 22배로 늘어난다. 라는 가정을 집어넣으면 결국 연말 지수는 5,3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5,200에서 5,400 사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주기가 빨리 끝나지 않아요. 과거 역사상. 그래서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은 항상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은 짧으면 2년, 길면은 5년까지 하락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 빠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지금은 얼마나 됐냐면 이제 1년 5개월 정도 됐어요. 인플레이션이 빠지기 시작한 게. 그리고 얼마나 올랐냐면은 36% 정도 올랐습니다. 그 바닥 대비해서. 그래서 과거의 평균 2년에서 총 상승률이 73%였고 5년에서 뭐 123%였으니까 아직 이게 1년 5개월이니까 아직 뭐 6, 7개월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앞으로 3년 6개월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정답은 정확하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이에 73에서 123% 올랐으니까 지금 겨우 36%밖에 안 올랐으니 아직 고점의 형성까지는 많이 남아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렇게 저희는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미국 증시를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뭐 대선과 여러 가지 역사적 데이터를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경험할 케이스는 뭐냐면은 2022년도에는 계속해서 미 연준이 긴축을 했잖아요. 금리를 막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화의 양이 오히려 감소를 했죠. 그래서 M2 증가율 이게 마이너스로 간 케이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전혀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올해 10월 달부터 다시 이제 플러스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작년 12월 말인 거죠? 네. 작년 10월 달부터. 그렇다 보니까 그 숫자가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한 연간 단위로 한 5% 정도 성장, 많이 보면 뭐 10%도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이제 다시 풀린다. 이렇게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개념이 그런 거죠. 그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 2021년 말, 2022년 초에 형성했던 어떤 이 M2와 시가총액을 가지고 계산했었을 때의 숫자가 그때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거죠. 지금 똑같이 다시 재계산을 해보면 과거의 평균과 비교했었을 때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총과 M2를 비교해서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판단했었을 때, 뭐 낮게 보면은 뭐 5,000포인트 나오고요. 많이 보면은 뭐 5,400 나오고요. 이게 지금 S&P 500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낮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뭐 17,000포인트 정도? 예. 높게 보면은 뭐 18,500포인트 정도.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S&P 500 기준으로는 10%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는 2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덜 중요한데 그래도 올해도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잘 못 고르겠으면 차라리 지수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쵸. 얘기겠네요. 예,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기 못 하신다면 그냥 S&P 500 뭐 30%, 나스닥 100 70%, 뭐 요렇게 ETF를 투자를 해 놓으셔도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한 두 자릿수의 상승률, 그러니까 지금 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많은 분들이 막 채권 투자하셨다가 지금 좀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이제 연간 단위로 한 수익률 3%에서 5% 나면 많이 나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냥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잘 조합해서 전체적으로 들고 가시면 연 10% 이상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S&P 500 증시에 대한 전망을 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주식만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가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고, 또 채권 투자를 하셔서 힘들어 하시고, 또 요번에 이제 SEC가 비트코인도 그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처들이 많이 늘고 있고 투자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여기에 연관돼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키 핵심 포인트 두 개는 뭐냐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그것이 시장을 자꾸 흔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 정말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바닥 찍고 상승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자,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시장은 흔들리거나 조정을 받죠. 근데 이제 12월 달 숫자가 나왔어요. 딱 보면은 3.35 떨어졌는데 다시 올랐어요. 요때 떨어졌다가
요때 시장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다시 떨어졌다가 또 오르니까 또 이거 걱정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가 원래는 3.2%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3.4가 나오니까 이거 좀 골치 아픈데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게 주거비였어요. 예, 주거비가 전에도 저희가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스티키해요. 잘 안 떨어집니다. 가장 나중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더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들 뭐 식품, 에너지, 중고차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제법 미쳤죠. 특히 식품 쪽 이런 쪽은 다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식품 가격이고요. 정말 많이 올랐었죠. 미친 듯이 올랐다. 이게 뭐 결국 얘기하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워낙 이쪽에서 식품이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11%까지 쳤었던 게 지금 쭉 떨어져서 이제 2.7% 쭉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정도의 수렴하는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미 연준이 바라는 수준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10% 정도의 영향을 미쳤지만 그거는 이제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이 주거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차트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주거비는 가장 스티키해요. 가장 늦게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행지수로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요 이제 이 전환점이나 그러나요? 크로스오버. 이렇게 이제 맞물리는 교차점이 있죠. 네. 교차점이 일어나고 나면 몇 달 뒤까지는 오르다가 그 다음에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이랬었고 여기도 보시죠.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오르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자. 왜? 작년에 딱 여기 이렇게 교차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르다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더딥니다. 그죠? 천천히. 근데 이때도 더뎠어요. 굉장히 더뎠잖아요. 더뎌요. 그래서 빨리빨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주거비를 선행하는 지표인 주택가격지수가 파란색 선입니다. 주택가격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네. 다시 올라. 그러니까 여기 다시 4.8%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 밑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거비가 제대로 떨어져 주지 않으면 미 연준이 원하는 2% 타겟 목표치에 달성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그게 결국은 금리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들은 다 정상화될 수 있다. 예, 이제 어떤 부분들을 보시냐면 이런 거죠.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이 처음에 팍 시작됐었을 때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요소로 해석하잖아요. 첫 번째는 공급.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비용이 막 늘어나는 거에 대한 푸시를 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수요가 늘어나서 그것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뭐에 나왔냐면 당연히 공급망 차질이 생겼죠. 그러면서 공급망 차질로서 이 녹색 선이 튀었죠.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녹색 선이 지금 벌써 여기까지 다 떨어졌다가, 그죠? 0%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왔지만 여전히 0% 밑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홍해 뭐 전쟁 뭐 자꾸 그 물류 대란 얘기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게 그 정도까지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요 정도, 그러니까 0%의 상승률 밑에서 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쫓아오는데 이걸 따라간다면 2%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2%대에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쪽은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고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실 이 숫자 보시면 생산자 물가 지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공급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보시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고 이게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도 동기 대비의 숫자는 지금 다 떨어졌다. 2%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2%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비 이쪽은 뭐냐? 네. 수요의 증가. 그죠? 이게 주거비 쪽은 수요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가 결정을 내리냐면, 인건비, 임금 상승률, 그 다음에 뭐 실업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용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도를 좀 높여봅시다. 자, 근데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12월 달 숫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될 거다.
2%로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잠깐 살짝 올라갔던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거비의 상승률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는 말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게 고용시장인데 고용시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 보고 있는 데이터만 보면은 아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막 실업률이 3.7%, 그다음에 막 신규 고용이 막 예상보다 훨씬 높아. 막 20몇만 명이 나와요. 이러니까 뭐 이건 뭐 너무 인플레이션을 많이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미국의 고용시장과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차트가 뭐냐면 인구입니다. 인구가 0%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경기가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 실업률 자체는 지금 인구가 막 계속 2%씩 늘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 2%씩 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고용이 안 늘어도 실업률이 막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실업률이 잘 떨어지는 거죠. 그런 숫자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고용시장의 구조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쓰기보다는 기계를 쓰거나 어쨌든 AI를 활용을 한다든지 로봇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빠르고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볼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요 쪽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이 막 늘면 당연히 수요가 세니까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금이 느는 거에다가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을 빼면, 왜냐면 이게 이제 일을 더 많이 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냥 노동시간이 줄어요. 실업률은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 선이 이 인플레이션 리주얼이라고 얘기해서 임금에서 그 노동 생산성을 빼준 숫자입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에 따른 인플레이션에서 빼주면 이 숫자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어디입니까? 거의 뭐 2% 훨씬 미치죠. 거의 1% 근처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점색 선이 근원 PC 인플레이션인데 쫓아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되는 건 딱 하나, 주거비 쪽이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모든 부분들은 다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2% 미만의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볼 거다.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주식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미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올해 3월부터 내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퍼센티지가 정말로 높았어요. 65, 67 뭐 이런 숫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그 소비 소매 판매 숫자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0.4였는데 0.6 상승했으니까 전달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확률에 있어서 3월 달에 이게 67% 수준에서 50%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시장은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이 좀 천천히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른쪽 끝 좀 과해요. 오른쪽은 뭐냐면은 금리를 얼마나 내릴 거냐, 연말까지. 예측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3.5에서 4.25. 이게 제일 많아요, 퍼센티지로. 그죠? 그러면 지금 얼마죠? 5.25에서 5.5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최소 5번, 1.25. 많이는 1.75나 내려줄 거다. 왕창 내릴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금리를 이렇게 많이 내린다라는 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금리 얼마나 내릴 건데, 뭐냐, 이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 간다고 쳐요. 그러면 금리가 5% 이상일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2% 인플레이션보다 높으면 돼요. 한 얼마 정도? 한 1.5에서 2% 정도만 높으면 돼요. 그러니까 2%로 잡으면 3.5, 4%. 이 정도의 금리가 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3.5까지 떨어뜨릴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기금리가 3.5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건 전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으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AI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장기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그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은 성장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은 높고 단기는 금리를 떨어뜨려 줄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금리를 내려줄 수 있을 거다. 올해. 그러면 이제 보통 시장은 어땠느냐?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고 치면 아무리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금리를 처음 내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오르냐? 12개월 동안에 10% 이상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S&P 500이 올해 10%는 오를 거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 3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네. 그럼 내년 3월까지 10%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게 평균 값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이게 경기 침체가 12개월 안에 온다라는 예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시장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나서 빠져요. 얼마나? 15%나 빠집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짚어본 거는 인플레이션이 괜찮다. 네. 그래서 금리 내려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올라갈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짚어본 거고, 이제부터 또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그럼 경기 침체가 오느냐,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걸 짚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네. 짚어보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 작가님, 저희가 거의 재작년 말에 막 다들 장단기 미차 역전된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 침체 온다라고 2023년 경기 침체 온다. 예, 막 2023년 뭐 그 얘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미 왔다 예. 얘기한 분도 있었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최소 1년, 2년 동안의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은 정말 낮다. 예,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네. 1년 좀 넘게 지났죠. 근데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경기 침체 안 온다. 네. 저희의 판단에는. 그리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올해 지나고 나서 더 높아질 확률도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에 있어서 경기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구조의 변화, 뭐 혁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GDP 컴포넌트 중에서 GDP를 형성하는 것 중에서 파란색 선은 뭐냐면은 경기 민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녹색 선은 경기 민감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경기 민감하지 않는 부분이 떨어졌다가 보시면은 2022년이죠. 부터 지금까지 쭉 보시면 이제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 경기 민감하지 않는 부분이 GDP 성장률 2%를 달성시켜주는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게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미국의 intrinsic growth rate,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그냥 경기와 상관없는 게 2%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GDP 성장률이 네. 2%를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한 부분은 워낙 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0%대로 막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긴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네. 금융 환경이.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왔다? 2%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경제 성장률은 2%를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미 연준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가 1.4%예요. 거기에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가 1.3, 1.4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거의 1.4 정도로 맞춰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 2% 이상 나온다. 작년이 2.6%였습니다. 그래서 2.6이던 게 2%대로 떨어지는 거는 이건 소프트 랜딩이죠. 연착륙. 심지어는 저는 글쎄 안 떨어질 수도 있다. 까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왜 그러냐면 정상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금 증가율과 여신 증가율이 정상화되고 있어요. 얼마로? 5%대로. 그러면 예금이 5% 정도 늘고 대출이 조금씩 더 늘면 경제는 그것보다는 더 늘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5% 이상이면 명목 성장률이 5%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게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이유는 예금이 엄청나게 늘었다가 예금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올라왔어요. 대출이 막 늘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부터는 정상화되기 때문에 네. 대출이 5%, 10%씩 늘면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요 숫자까지 수렴할 때 그게 77% 수준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70%에서 77%까지 가면 GDP가 얼마나 더 느는 거냐면 요것만 봐서 계산했을 때 네. 거의 7% 이상 느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1년, 2년 더 할 수 있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시기가 빨라야 2026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2025년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쯤 됐었을 때 훅 떨어지거나 좀 걱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이런 GDP 성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